바쁜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열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39주년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그래도 오늘 많이 더워져서 저도 이렇게 방송을 왔는데 오늘 또 발표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복장이 너무 또 정중한 게 아닌가 또 고민스럽고요. 네, 저희 이제 행사 시작을 하기 전에 일단 저희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대표하여 명예이사장님이신 이원구 이사장님을 모시고 환영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이원구라고 하면서 오늘 39주년이라고 그러는데 연구소는 사실은 30년 됐습니다. 민주노총 창립 6개월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앞에 한국노동교육협회라는 기관에서 86년에 한국노동교육분들이 대고를 당해서 나와가지고 공정의 사무실을 얻어보내는 것이 한국노동교육협회입니다. 그때까지 10년, 33년, 9년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이제 40년이 된다고 해서 올해는 이 민주노총도 있고 행사가 많으니까 내년에도 서울대학교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39년 행사를 하면서 조금은 인사하라고 하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아주 46년이니까 반동의 시대입니다. 반동 독재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하마터면 다시 반동 독재의 시대에 또 이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에 다행히 이 올해 불빛 공정을 통해서 보호받는 걸로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된 데 대해서 저희는 축하하고 앞으로 좋은 날을 그래서 보면 오늘 제목이 선별노조운동 어디까지 왔는데 사실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어디까지 왔나 이게 저로서는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민주노조 운동이 발흥을 하면서 그 민주노조 운동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운동에서부터 정책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계기를 맞는 것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이제 몇 년 전에 30년사를 한번 만들어서 보니까 약 수천 건의 사건들을 저질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 연구, 출판, 그리고 국제활동까지 전부하면 엄청난 많은 일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소가 노동운동 발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특히 이제 3년 전에 김근수 전 이사에 돌아가셨는데 김근수를 비롯해서 사이에 고이사장 어려울 때 이사장 받으셨던 남상은 민일정치위원님 그리고 그동안에 이사님, 고문님 보니까 세월이 오래됐다는 것은 실감하겠는데요. 일기 처음 출발 당시에 고문이었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10분이었는데 10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걸 반증할 뿐만 아니라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도와주신 이사님, 고모님들 그리고 회원님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려움 속에서 월급도 없이 일을 해왔던 연구원님들 그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현재도 어릴 때부터 어려운 시기에 노력하고 계신 이사장님, 소장님, 부소장님, 연구원들 그거에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 최대의 과제
최기능한 과제, 즉 조직 형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연구소의 역사를 따져보면 사실은 선별노조를 건설하는 운동에 30분을 같이 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연구소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연구소의 두 번째 그 연구 과제물이 선별노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었고, 이를 위해서 5명이 유럽까지 다녀와서 선별노조 실정을 직접 보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선별노조 건설운동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했던 그런 주제들입니다. 오늘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한국노동운동이 도약의 계기, 기점으로 만들었던 선별노조 운동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그래서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노동 문제를 둘러싼, 노동 운동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토론이 그 주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그래서 실천의 계기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 40주년이 되면 훨씬 더 성대하고 그리고 활기 있는 그런 기념식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그리고 발제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두 참석해 주신 청주에 계신 우리 동지들에게도 건강과 행운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구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소중한 분들이 오셔서 다들 축사를 모시고 싶은데 또 시간 관계상 제가 한 분만 모시고 축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상임의장이신 노기우 위장님을 모시고 말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축사 같은 거는 준비해온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와서요. 아까 그 이원구 이사님께서 동지라는 말씀을 드셨는데, 동지라는 뜻이 말 그대로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상임장 맡고 있는 노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대한 노동이사들에 대한 고마움들은 남다릅니다. 작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노동이사 제도를 축소를 시도해서 노동이사 수가 반으로 줄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거든요. 어떻게 싸움을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될지 할 때 한국노동사회연구회에서 손을 잡아줘서 저희들이 이 길들을 지금 잘 펼쳐 나가고 있고 노동이사제를 강화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노동사회연구회 39주년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노동이사 제도는 산별 노조의 운동과 저는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관 노동조합에서 노동이사 활동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업 내에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방향을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산별노조로 전환이 돼서 노동이사조차도 산별노조 뽑는다고 하면 사회 공공성 강화에 기치를 걸고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노동사회연구회 39년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곧 토론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서요. 지금 우리 사회를 맡으신 김태현 이사장님을 포함하여
그리고 발제자 2분, 토론자 6분 앞으로 먼저 나와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많이들 오셔서 먼저 이렇게 한 분 사진을 찍고 그리고서 이제 또 희망하시는 분들 나와서 전체 사진 찍고 이렇게 2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사회연구소의 전신인 교육협회가 창립된 지 39년이고 아마 노동사회연구소가 창립된 게 이제 95년이니까 딱 30년이 됐고요. 민주노총이 출범한 해도 딱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출범 때부터 이제 선별노조 운동을 가장 큰 목표로 내거든요. 지금 벌써 전체 노동조합의 과반수가 아마 선별노조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을 보면 거의 한 90% 정도가 선별노조를 조합하고 있는 상태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도 기업별 노조에서 이렇게 선별노조로 이렇게 전환해온 역사는 거의 너무 회귀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선별노조 운동이 진행이 됐지만 과연 그것이 목표했던 바가 정말 얼마만큼 왔는지 한번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연구소에서 너무 그동안 연구소가 초기에 출범할 때랑 달라서 너무 좀 사소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만 신경 쓰면서 노동운동의 큰 흐름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을 좀 놓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이 좀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작년부터 현재의 어떤 선별노조 운동을 당사자들을 불러서 얘기도 듣고 좀 점검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좀 모임을 가지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두 분은 같이 연구하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이름을 그냥 빅픽처 그렇게 붙였는데요. 거기서 나눈 얘기들을 일정하게 모아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두 분의 발표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선별노조 진단과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이명규 동지께서 발제자로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선별교섭 진단과 과제에 대해서는 박명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발표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정 토론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그 총연맹에서 해서 연구자까지 해서 총 7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후 지정 토론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체 진행은 일단 두 분의 그 발표자분께서 약 한 25분 내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그래서 일부 끝나고 4시 20분쯤에 휴식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토론자분들이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전체 객석에 계신 우리 동지들과 함께 전체 토론한 순서로 해서 가능한 한 6시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주제 발표, 선별노조 조직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김태현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발표하는 5개 선별노조 외에도 몇 개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개 선별노조에 대해서 조직과 교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발표의 내용과 거기서 이제 모자라는 부분들을 찾아서 자료를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약간의 좀 굴곡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크게 한 세 덩어리로 네 덩어리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속, 화성, 보건, 공공, 금융이 어떻게 산별노조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왔는가라는 역사적 개정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재정자원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체계가 어떤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별노조의 역사적 개정이라고 해서 타임라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금속노조인데요. 1998년 처음에 이제 금속연맹이 창립되었죠. 그리고 2001년 전국 금속노동조합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시에는 한 3만 명 수준이었고요. 숫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완성차 업종의 그 대기업 노조들이 전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4대 완성차 노조가 이제 가입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략 그 당시에 조합원 수가 한 15만 명 수준으로 급증했었습니다. 조직화 전략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미조직 기금 정립을 좀 시작했고요. 2022년에는 금속노조는 기업 지부와 지역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합원 규모가 지역 지부가 기업 지부보다 더 많아지는 비중이 높아지는 그러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2년이. 그래서 올해 지금 2024년 현재 금속노조는 18만 3천 명 정도고 공공운수 다음으로 민주노 쪽에서 큰 규모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성장률을 그냥 따져보자면 2001년 설립 당시에 대비했을 경우 한 6배 정도 조합원 규모상 성장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화성식품노조입니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의 타임라인입니다. 2001년에 처음으로 이제 산별노조 건설 추진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2004년에 전국 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창립을 했습니다. 당시 그 조합원 수가 한 6,200명으로 산별을 시작을 했는데 리조널 노조가 약 2만 명 수준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17년까지 좀 이 화성노조는 좀 내부 갈등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산별 전환을 하는데 좀 지난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 파리바게트 그 노동조합 가입그룹을 전환점으로 해서 2017년에 또 그 파리바게트, 그 다음에 IT 네이버 카카오 지회가 그 화성노조에 가입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고, 2022년에 연맹을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별노조로 되어 있고, 현재 조직 규모가 한 4만 3천 정도 됩니다. 그럼 2004년 설립 당시와 대비했을 때는 한 6.9% 약 7배 정도가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성장 속도로 보면 5개 산별노조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노조입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이제 1987년에 전국 병원노동조합 협의회부터 시작해서 88년 병원노련을 설립하고요. 98년에 이제 보건의료노조합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아까 이번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은 100개 지구에 한 21,300명이 조합원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합법적인 산별노조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2004년에 첫 산별 총파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 정도, 이제 2017년부터 조직 확대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촛불혁명 이후에 이제 조직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략 조직화 사업을 통해서 대형 사립대 병원, 공공병원 조직화에 성공을 한 케이스다 이렇게 하고, 이것이 2018년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인력 갖춤 투쟁 성과로다가 상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88,400명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그래서 98년 당시 대비하면 한 3.4배 정도, 3.8배 정도, 5배 정도의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수 노조입니다. 그 공공운수 노조는 하면서도 참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2006년에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별도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과도기적으로 공공운수연맹을 다시 이제 만들고요. 2011년이 돼서 이제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공식 출범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공공운수노조는 산별노조로서의 공공운수 노조가 있고 연맹이 이 당시에 아직도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한 노조가 한 약 9만 명이 50개 노조에 9만 명 정도가 아직 미전한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맹과 산별노조가 통합 운영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2017년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과 조직화 전략으로 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2024년 현재 조직 규모가 조합원 수가 한 24만 3천 명입니다. 그래서 5개 산별노조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그리고 2011년 설립 당시 대비 한 4.4배 정도의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국노총의 그 금융노조인데요. 금융노조는 1960년대 산별노조까지 올라갑니다. 기원을 이렇게 이제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그 금융산업의 어떤 산별노조의 설립에 절박성이 있어서 그때부터 현재와 같은 모습의 산별노조를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고 2000년에 금융노조가 출범을 했습니다. 약 그 당시에도 조합원 수가 한 9만 1000명이었는데 현재 2024년 현재 규모가 한 9만 2천 명입니다. 그래서 금융노조의 조합원 규모는 큰 뭐 변동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략 한 금융노조는 스스로 한 9만에서 10만 정도, 10만 노동조합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궤적이라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결론은 5개 산별노조 모두 처음에 그 산별노조를 설립한 이유랑 설립할 당시와 비교하면은 상당히 조합원 규모 면에서는 정말 많은 성장을 했다라는 거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인데 인적자원의 문제인데 보시면은 맨 왼쪽이 금속노조, 화선 파란색이 이제 초기 전환 당시고 2020 노란색이 2024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그 차이가 나는지 그래프상으로 볼 수 보이는데요. 그 금속노조 같은 경우 조직 확대 사업을 위한 자원 재원의 중앙기획중앙 미조직 기금 정립을 통해 성장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성도 IT 업종이 다양화됐던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건의료노조 아까 설명드린 부분 공공운수도 미조직 사업이나 공공부의 대표성 제고 등 연대기금 조성 이런 부분들이 조합원 규모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공공운수노조가 정말 20만 큰 민주노총들이 대부분 이렇게 큰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성장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맨 상단이 공공운수노조고 이게 연도별입니다. 연도별로 1998년부터 2024년까지의 그림입니다. 맨 뒤가 공공운수노조고 그 다음이 금속노조 그리고 노란색이 금융노조 그리고 초록색이 보건의료노동조합 그 다음에 마지막이 화성노조입니다. 보시면은 뭐 이제 연도별로 쭉 나오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을 칠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2017년부터 2022년입니다. 보시면은 2017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금속과 공공이 이제 조합원 수가 성장하는 그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이전까지만 해도 금속이 2013년도 정도 됐죠. 금속이 사실 공보다 인원이 더 많았었는데 조합원 규모가 이때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공공은 2015, 16, 17, 18 쭉쭉 이렇게 조합원들이 들어가서 한 20만을 기록한 것 같고요. 금융은 정말 이 연도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수평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고, 그 민주노총의 공공, 금속, 보건, 화성 모두 그 노란색으로 칠돼서 그 조합원의 증가가 뚜렷하게 다른 연도와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랑 좀 일치하는데 요 당시에 민주노총의 조합원의 증가가 얼마나 컸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 민주노총만 제가 이제 뽑아봤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서 이 4개 노조의 조합원이 도대체 얼마야? 이런 걸 뽑아봤는데 2022년 기준입니다. 보면은 55만 명입니다. 3개 노조가.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그 당시에 110만 명이었는데 111만 명이었는데 이 4개 노조가 약 49.7%의 조합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상당 이 4개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조합원이나 이런 규모에서 조직 규모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숫자적인 것 외에 이제 구성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 상단은 글씨가 작지만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입니다. 파란색이 정규직, 붉은색이 비정규직이고요. 밑에는 성별입니다. 파란색이 남성, 붉은색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금속, 화성, 보건, 공공, 그리고 가장 큰 거 네 번째는 이제 민주노총 합계고요. 맨 오른쪽이 금융노조입니다. 보시면은 이 구성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오른쪽의 글씨 부분은 이 비정규직 고용 형태와 성별 그 외 다른 부분들의 특성들을 적은 겁니다. 금속노조는 자동차 사업이 한 66%다. 내규모 사업장이 한 64%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글씨 하단 보시면 금속노조는 이런 문제가 있고 대기업 중심성 고령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화성은 IT 산업 성장의 힘도 긍정적 변화가 있다. 금융노조는 정체되어 있으니 장기적인 조직 활력화는 모색해야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여성 대표성 높지만 특정 직종에 집중할 것이다. 집중성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내부 통합과 대표성 확보가 중요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글씨가 짧았네요. 다음으로 임원 및 사무처 역량입니다. 좌상단은 임원 구성입니다. 파란색이 위수사고요. 붉은색이 부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단 사무처 부서 인력 현황은 히트맵이라고 해서 진한 색일수록 인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인원은 명서부터 18명까지 있고 보시면 맨 위에가 금속, 밑에가 화성, 보건, 공공, 금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부서 인원 현황 우상단에서 보시면 그 진한 색들이 한 곳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서가 어디냐면 총무실, 정책기획, 조직, 교육 홍보 파트입니다. 이쪽에 인력 투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뭐 중간에 화성은 이제 신생 노조라 인원수에서 이런 상대적 비교가 안 되지만 그 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속 보시면은 조직이 한 18명, 그리고 법률 의외로 금속은 어떤 그 투쟁의 역사 때문인지 법률 쪽에 인원이 13명이고 지역에도 한 24명의 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 좌하단에 보면 총 인원수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인원수고 금속과 공공이 한 70명 가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인원을 제외한 수입니다.
우하단 1인당 그래서 사무처가 맡고 있는 조합원 수입니다. 보시면은 공공이 한 3,000명, 나머지는 2,000명, 초반에서 2,000명 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처가 1인당 조합원을 커버하는 게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뜻하는 바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 부서별 인원입니다. 이걸 이제 통으로 한번 아까 그 히트맵처럼 그 각 노조별로다가 부서를 총무, 정책기획, 조직, 교육, 홍보, 노동안전, 대협, 연대, 여성, 연구, 법률, 교육 이렇게 해서 어느 부서에 인력이 가장 많이 투여되고 있는지, 이적 자원이 투여되고 있는지 한번 본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은 건 조직입니다. 조직. 그리고 정책기획, 그 다음에 교육, 이런 식으로 인력들이 투여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인데요. 보시면 우상단에 조합, 노조별 조합비 수입을 보십시오. 금속노조가 한 620억, 공공이 한 158억, 보건이 한 150억, 화섬이 한 130억, 금융노조가 55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이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금속, 화섬, 보건이 조합원의 조합비 총액을 본조에 납부하고 본조가 산하조직에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공공운수와 금융은 분산형으로 지구본부에서 기준에 따라 일부만 본조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구본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중앙과 분산형이다. 이렇게 재정구조를 나눠봤고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일반회계 수입 결산입니다. 방금 얘기한 거에 세부 조합들을, 세부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지출 규모는 일반 회계상인데 금속노조가 한 620억, 공공 664억, 보건 149억, 화학 131억, 금융노조 55억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 설명에 보시면 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의무금과 교부금, 산하조직에 교부하는 거랑 이제 민주노총이랑 해외 단체 내는 것이죠. 그걸 빼면 이제 운영비, 적립금,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중앙집중형은 교부금 비중이 높습니다. 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금속이 한 60%, 지출 규모에서 지혜와 지부에 교부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이 60%입니다. 화성은 한 67%. 분산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부의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은 낮습니다. 대신 가진 돈, 그러니까 본주에 납부된 금액의 대부분을 운영비 부분이 좀 높게 차지하고 있다. 사업비나 이런 것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인데 의무금, 교부금, 적립금 이런 거를 빼고 우리가 운영비와 사업비만으로 보면은 금속이 93억, 그 다음에 화성이 24억, 보건이 59억, 공공이 73억, 그 다음에 금융노조가 35억입니다. 제일 많은 건 금속이겠죠. 그러니까 사업비와 운영비로 물론 조합비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의외로 화성 부분이 24억이 화성이고 보건이 59억, 그다음에 공공이 73억이다 정도 보시고 그 밑에 표를 보시면 특이사항은 부설기관에 대한 지원이 금속과 공공에 있고 이것은 연구소와 교육, 법률원 이런 거에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이제 조합비 납부 및 배분 기준은 재정의 중앙집중성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은 제가 이제 특이점들을 적은 거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본조를 제가 두껍게 했습니다. 금속은 본조의 조합비가 한 17%. 근데 이게 지역과 기업이 다릅니다. 지역은 17%를 본조에 납부하고 기업은 20%입니다. 화성은 24%. 보건은 제가 나눠서 이제 그걸 했는데 29.25%를 본조가 가져갑니다. 공공은 그 본주에 납입하는 게 소득 구간별로 현재 아마 2024년도, 25년도 대대에서 결정난 걸로 아는데 소득 구간별 조합비를 한 5개 구간인가요? 그렇게 거기 강추에 적었습니다. 내고 플러스 알파로 사업조직 분담금으로 1,000원씩 1,000원씩 내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금융 같은 경우는 그 정규직과 저임금 직군으로 나눠서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시고 조합비는 통상임금의 1%인데 그거는 특이하게 총임금의 0.74%입니다. 공공금융은 뭐 정액 나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사회연대기금이나 이런 게 있다는 부분들인데 시험 부분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당 월 조합비를 구해보면요, 이제 금속화학 이렇게 보시면 1인당 평균 본조 조합비와 총 조합비를 나눴습니다. 아까 그 지출 그걸 했는데 이제 본조가 얼마를 가져가느냐 이거를 좀 다시 따져본 거죠. 그러니까 금속이 1인당 평균 본조 조합비 월입니다. 11,000원, 화섬이 한 8,100원, 보건이 한 14,000원, 공공이 5,900원, 금융이 4,900원. 확실히 공공과 금융이 중앙에 내는 돈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조합 수로 다 나눈 겁니다. 조합원 수로다가. 그리고 의외로 보건이 상당히 높은 금액을 내고 있어서 아주 그 모범을 보이고 있다. 깎으면 안 되고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해야 됩니다. 우리만 뭐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1인당 평균 총조합비는 금속, 화학, 보건을 보면 대략 2만 원대 후반에서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재정부들 중앙 집중성과 자원 활용인데 보건의료노조 같은 경우는 높은 조합비 부담, 본조배분 비중으로 중앙의 권력자원 집중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규모가 크고 총액은 많지만 아까 그 배분 기준에서 봤듯이 본조 배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되는 것은 기업 지부가 본주에 내는 돈이 29%면 기업 지부는 상당히 큰 금액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조합원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커버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운수노조는 자원 집중도 측면에서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1인당 조합이 낮고 그것도 금융도 마찬가지겠죠. 반면 화성 같은 경우는 조합원 개인의 조합비 부담이 평균 조합원 수로 나눴을 때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전체 본주 수입이 기준으로는 한 28%였죠. 하지만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고, 이제 화성이 이제 좀 발전하기 시작하면 이 규모가 조합비 본주 규모가 이제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또 조직 효과성 관련해서는 자원 집중도, 규모의 경우 산업적 특성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앙 집중성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체계인데, 조직 체계 파트는 제가 이제 자료랑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많은 것들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부분을 보시면 그림은 이제 조직도를 그렸습니다. 제가 그리는 방식은 좀 달리 했는데, 금속은 그 본조 밑에 이제 기업지구, 지역지구, 공공은 기본 조직과 사업 조직으로 나눠서 옆으로 퍼져 있느냐, 아래로 쭉 내려와 있느냐, 이걸 좀 보시면 되고, 각 산별로 자원의 중앙 집중성을 높이려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산업 특성, 조직의 역사, 내부 역학 관계에 따라 차별화된 조직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제가 좀 생각해보는 주요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해석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제가 하나 더 추가하는 거는 이제 조직 구조의 위험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이제 조직론에서 나오는 분화와 공식화, 전문의 정도에 따라서 좀 나눠본 건데, 이런 세 가지 몇 가지 것들이 있어서 이제 공공을 한 초복합 구조, 금속 복합, 금융 복원이 한 중간 복잡도가 있다는 것이고, 화성이 단순 구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조직 구조를 좀 유형분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현재는 효율성과 민주성, 중앙집중화와 분권화, 규모의 경제와 현장 대응성 사이에서 균형, 혹은 혹자는 이걸 긴장이라고 해석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론적 함의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조직적 균형과 권력 집중이 필요하다. 권력 자원 강화를 위한 구조적 요건이다. 재정적, 조직적 집중성 확보를 위한 거시적 영역의 강화가 필요하고,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산별노조의 구조적 진화는 단순한 조직 형태의 변화가 아닌 한국적 맥락에서 노동조합 운동의 진화론적 발전 배적을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개 산별 노조의 조직 실태라든가 재정 그리고 조직 구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도 표를 보면서 이 5개 산별 노조의 중앙 본조 운동과 활용도가 상당히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졌고요. 그 조직 실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직 측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제 산별교섭 진단과 과제라는 발표를 박명준 선임노무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준입니다. 제가 조금 감기를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좀 안 좋고 상태가 좀 안 좋고 말해가지고 좀 감안해서 들어주셔서 저도 자료집에는 주저주저리 많이 썼는데요. PPT를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넘겨가면서 말씀드립니다. 앞단의 발표를 들으시면 이렇게 산별노조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분석을 해주셔서 이 교섭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실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고백부터 드릴게요. 사실은 산별노조와 더불어서 산별교섭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노동운동 노사원의 굉장히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우리의 교섭의 상당 부분은 기업별 교섭에 치우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기업별 산별 노조 내에서도 기업별 교섭의 부분과 산별 교섭의 부분 내지는 초기업 교섭의 부분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섭들이 진행되는지 사실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관계상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먼저 고백드리고요. 그나마 주요 산별 노조들이 그동안 추구해온 일정한 어떤 초기업적 교섭, 연대적 교섭의 관행들, 중앙교섭의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것 정도로 일단은 가름할까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5개 노조의 교섭 관행들, 특히 초기업별 교섭, 포괄적 교섭 노력들이 뭐가 있어 왔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이야기를 조금 양념으로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름의 결론을 한번 맺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문제의식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우리가 기업별 교섭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노동운동의 발전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상태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별노조나 산별교섭이 더더욱이나 필요한 건데 여전히 해각 적용률도 낮고 실질화가 아직 미흡한 상태에 이분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후 교섭구조의 제도적 전환과 노조 내부 전략의 동시적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은 우리 모두가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 지금의 우리가 왜 계속해서 여기 답보 상태에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좀 짚지만 약간 뭐랄까 이렇게 야마 내지는 화두랄까요? 와 관련돼서 교섭 단위 설정 방식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독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좀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말하자면은 핵심적인 주장은 결국 교섭 단위, 우리는 이제 노동시장을 굉장히 유연해 놓고 교섭을 굉장히 경직화시켜 놓은 상태라는 거죠. 노동시장이 유연해졌으면 교섭도 유연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기업별 교섭, 단위 교섭,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틀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별 노조들이 여러 가지 자구책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그동안 전개해왔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넘기고 제 노트북도 넘겨서 약간 헷갈리시는 텐데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조직 측면에서의 변화도 봤지만 이 교섭 관련돼서도 일정하게 느리지만 좀 명확한 진화 과정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내재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뭐 현재 맹화적인 어떤 가능성들에 대해서 많이 또 주목을 하면서 좀 미래 전망을 더 찾는 쪽으로 가자라는 거고, 제가 교섭 단위 설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갖는 것과 지금 한국의 산별 노조들이 교섭과 관련돼서 자구책을 찾는 노력들은 일정하게 서로 접합점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좀 지나가는데 약간 뭐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저희가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더 깊은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건 이번에 좀 유감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6차례 저희가 포럼을 진행했고 그 포럼의 내용들을 잘 그래도 수합을 해서 여러 양상들을 이제 분석을 했고 또 추가적인 자료를 가져서 이렇게 작업들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분석을 틀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주저리 써놨고요. 그 중에서도 뒤에 보면 좀 표가 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파트에 보면은 이렇게 표가 2개 있는데 그 표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초기업적, 포괄적 교섭 수소들을 좀 분석적으로 조망해본다. 이 4개, 5개 노조들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초점을 4가지 정도. 그래서 종합교섭의 초기 시도 및 제도화 경험. 그 다음에 지속성 및 제도적 안정성 상태. 그럼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업종 소설별 공동교섭 시도 및 정착도.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가 이와 더불어서 포괄성을 확보하려는 교섭된 전략들, 이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기 시도와 제도화 양상들을 보면 사실 뭐 금성노조 같은 경우는 최초로 산별중앙교섭 시도하기도 하고 상대 협의에 사실 만들어져 있기도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중앙교섭을 통해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뭐 산별 최저임금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행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전산업 규모의 중앙교섭의 공식 테이블 같은 쪽으로는 이제 가지는 못한 상태이고, 그 사이에 아까도 나왔지만 조직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는 양상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노조는 사실 뭐 아까 최초로 공식적인 산별노조로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2000년대 사실 초반에 중앙교섭을 사실 상당히 일찍부터 좀 추진해서 성사를 시킨 양성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방식까지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는 사실은 이제 워낙 다양하게 이 업종들을 직종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어쨌든 일단은 뭐 상대단체를 생각할 수 있는 현재는 없는 상태고 정보상대 노정교섭 이런 부분들이 중앙교섭적인 양태로의 어떤 양상을 좀 대체하는 그런 모양들이고요. 근래에 들어서 뭐 이제 화물 안전운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요거는 사실 초기부터도 있었죠. 이런 시도들이 그런 이제 양상이고, 금융 같은 경우가 사실 2000년대 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산별 노조를 급격히 전환하고 또 산별 교섭으로 급격히 발전해 나가면서 산별 사용자의 협회가 사실은 일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훨씬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중앙교섭의 모양새 자체는 가장 일찍부터 갖춰오고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안정적이냐라고 봤을 때 일정하게 금속 같은 경우는 상경부터 정기 교섭까지 일정한 안정성을 보이는 면도 사실 있어요. 다루는 의제 자체가 좀 굉장히 좀 협소하고 전체 교섭의 양상에 비해서는 좀 부분적이라고 그렇지. 다만 또 빅3 완성치 않은 주요 대기업들, 사실 금속노조의 상당 부분이 결국 자동차 산업인데 여전히 이제 별도 교섭을 벌이고 있는 상태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화성 식품노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산별교섭 제도화 요구에 참여를 해오고 있고, 중요한 건 어쨌든 내부 업종별 협의회층을 통해서 어떤 산별교섭적인 기능의 맹화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 보건의료노조 사실 초반에 많이 치고 나갔다가 2000년대 말 이후에는 이게 중앙교섭이 사실 좀 붕괴가 되었고, 이 특성별 교섭 등으로 좀 불안전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정권 교체나 여러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중앙교섭과 노정교섭 등이 발전 형태가 약간 지그재그식으로 변해가서 발전하는 양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공운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정부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정부 지침에 따라 형해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노동교섭을 상시화하려는 노력들을 사실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그것도 결국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운수 분야에서 어쨌든 간에 진전을 꽤 봤는데 오랫동안 사실은 이 화물연대가 역할을 해왔는데 뭐 사실은 이제 또 보수정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오히려 탄압에 어떤 초점이 되기도 하고 하는 양상으로 이제 갔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매년 임금 인상 협약 중심으로 중앙교섭을 진행하는 편이고요. 뭐 일정하게 어쨌든 파트너십이라는 관계성 같은 게 진전이 많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업종 직종 지역 단위 공동교섭 활용 양태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제가 좀 아까 초기에 언급한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사이에 완성차 등 대기업에서 선별차원 공동 요구안 같은 걸 마련하고 또 패턴 교섭을 유도하려는 시도들을 했었고요. 또 대표 사업장들이 선타결을 하면서 뭔가 이런 걸 활용을 해 나가려는 게 있었고, 또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역지구 중심의 다수사업장 공동교섭 같은 것들을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원화청의 경우 좀 원청의 어떤 교섭 요구 및 법개정 투쟁 같은 것들을 전개를 이제 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성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좀 주목스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요 소업종별로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고 업종별 위원회를 사실은 꾸려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특히 IT 최근에 들어서 이제 화성노조의 조직 확대의 굉장히 주력 부분이 IT 산업인데, 여기에서 이제 공동교섭에 관한 기업 간 수평적 조율 메커니즘 발전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KCC 그룹 같은 데가 사업장 교섭 일정에 맞춰서 공동 대응을 시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산단의 지역 그룹 사용자들 묶어서 하는 이런 교섭 시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는 이제 유형별 집단 교섭으로 사실은 좀 같다고 볼 수 있고, 예컨대 뭐 지방의료원들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좀 가는 양상이고, 또 지역 단위의 협의, 또 그래서 지역별 병원의료 네트워크로 사람들을 압박하고 교섭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거, 그러면서 또 개별 병원 교섭에서도 공동 선별 의제를 관찰해서 업계 표준을 마련하려는 거, 예컨대 인력 기준 같은 경우 양상을 보이고요. 공공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버스라든지 또 철도, 지하철 이런 영역에서 일정하게 연대를 좀 강화하고 또 어떤 그 산업정책의 의제를 치고 나가는 이런 양상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물류, 택배 이런 쪽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하는 양상도 이것도 사회적 대화와 내지는 이런 초격적 교섭의 양상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학교 비정규직이죠. 이 영역은 이제 학비, 서비스 연령의 학비나 아니면 여성노조랑 같이 연대를 하면서 그 시도교육청과 사실은 이제 집단 교섭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하위 부문, 산업 내 하위 부문에서 사실은 뭐 사실 중앙교섭이 그래도 일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업직종과 하위 단위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것 같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예. 네 번째로 이제 교섭과 협약의 포괄성 확대를 위한 좀 추가적인 전략이 무엇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금속 같은 경우는 뭐 금속산업 최저임금 도입을 해서 미전의 영역 사업장까지 임금 하한선을 제시하려는 거,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와 산하청 노동자 보호를 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중앙 교섭에서 의제로 협약의 어떤 내용으로 이제 담아지는 방식으로 노력을 전개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는 동일 업종 공통 요구 관철로 또 비조직 사업장에도 파급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미조직 분야, 또 IT나 게임 등 이런 사교를 포섭해서 새로운 업종으로 협약 범위를 확장하려는 노력. 그 다음에 또 산업재나 구조조정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용한 인력 등 산업 전체 노동자 입 대변하는 노력 등의 시도가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선별교섭부터 비정규직 대규모 전환, 그리고 아무래도 2021년에 있었던 노정합의가 굉장히 또 주목할 만한 시도죠.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 및 인력 기준 개선 등 전체 보건의료 노동자 대상 정책을 합의를 하고 끌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등등의 시도가 있고요. 그 다음 사별협약에도 또 사별교섭 참여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비과학 병원까지 교섭부들 편입하려는 노력도 정리를 했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교섭이라는 틀 속에서
아까도 계속 얘기한 화물의 안전운임 합의로 비자원을 포함한 전 업계 트럭 노동자에게 운임 보호의 적용을 경험시켰고요. 또 버스의 준공영제를 통한 어떤 모든 노동자의 처우 개선 노력,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무원직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공동요섭의 형태로 이걸 밑단을 끌어올리는 노력들을 정리해왔습니다.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교섭에서 연대임금적인 요소들 상당히 집어넣어서 관련 시도들을 단연간 해왔어요. 그래서 매년 임금 인상률을 전임금직군의 차등 배분해서 하우상박적인 어떤 효과를 내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의 표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 기업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려는 그런 노력을 이제 했고요. 또 비조합 금융사회도 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5개 노조들이 그동안 제가 뭐 아주 공개불에 뽕뽕듯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류의 포괄성의 어떤 확장을 위한 노력들을 사실 일정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단은 좀 몇 가지 점만 발견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교섭단위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업 간 조율의 시도, 공동교섭, 직장교섭, 직종교섭 등을 발전시켜 왔다. 다만 여전히 대부분 많은 경우에 최종 협약의 체계는 또 기업 단위로 결국 현행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귀결되는 양상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전히 교섭 단위 제도적 제약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속, 공공 등 대형 산별 노조보다는 좀 화성, 법원, 금융 등에서 좀 중소형 조직체들에서 조율과 포괄한 노력들이 좀 기동성 있게 전개되는 양상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속이나 공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공장이나 공기업, 정규직 등의 경우보다도 2차 노동시장 영역 중심으로 이런 쪽의 어떤 포괄적 교섭의 노력들이 진전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영역에서 표준화된 임금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 어떻게 보면 세제 산별 교섭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실 엄두를 거의 못 내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어쨌든 수업종이나 직종별로 일정하게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모색될 가능성들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나라 상황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독일 이야기를 조금 양념으로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섭단위 설정과 관련돼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독일의 이제 산별교섭에서는 이 산별 노조가 주체가 돼서 교섭 단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제의 성격과 조직적 역량을 고려해서 교섭 단위를 설정해서 사용자한테 이제 교섭하자라고 거는 거죠. 그게 개별 단위 어떤 기업이 됐든 몇 개 기업들은 묶어서 하든 사실 그게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거기에 조합원이 있느냐, 그리고 그 조합원들이 조직력을 발휘해서 뭐 파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압박해서 그 교섭을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지 이걸 제도적으로 막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산별노조가 업종 차원의 넓은 표준을 만들어가려는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는 개별기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다시피 전형적인 이제 산별노조가 있으니까 산별 사용자단체에 있고 산별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회원사들이 있으니까 둘이 합의를 하면은 밑에 쭉 이제 다 적용이 되는 이런 이제 양상이 있죠. 근데 근래에 들어서 많은 독일의 그 기업들이 사용자단체에는 가입하는데 산별 협약으로 이탈하겠다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이걸 보고 이제 독일어로 OT라고 하거든요. 오네 타리프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일정하게 산별 사용자단체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어떤 집단적 유익을 얻으면서 이 교섭 자체는 산별 교섭보다는 이제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좀 기업별 교섭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기업들이 다수가 돼도 중요한 건 산별 노조가 그 기업들하고 다 교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기업 단위 내에서 기업별 노조하고 교섭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산별 노조가 그들을 묶어서 이렇게 교섭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교섭 단위 설정의 유연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과정에서 협약 적용이 자연스럽게 확장된 양상,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특히나 이제 산별 노사가 협약을 체결하면 이거는 업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준거가 사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조원이 없는 사업장들이나 이런 데들도 이 부분들을 상당히 수용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러한 결과로 노조 조직률은 독일은 현재 많이 떨어져서 16%거든요. 우리가 13, 14니까 사실은 뭐 많이 내려왔죠. 우리가 독일을 너무 우러러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다만 단연 적용률은 이제 50%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바로 산별 노조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뭐 말하자면 일부러 반역을 무슨 일반적 효력 뭐 적용 이런 걸 방식으로 해서 뭐 독일 노동부가 뭐 확장시키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다는 거죠. 독일 산별 노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교섭들이 분권화되고 이런 방식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걸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전개하고 그것이 파급돼서 업계에 여전히 이 산별 노조가 뭐 개별 기업이 했든 여러 복수 기업이 했든 산별 사용자가 했든 거기에서의 근거들이 일정하게 수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의 유효한 단체 협약이요 87,000개예요. 87,000개라면 전부 다 임금 테이블을 말하는 건 분명 아니고요. 임금 테이블 관련된 협약도 있지만 뭐 여타 좀 더 총괄 이제 그 처우 협약이라고 하는 만텔 타리프라고 얘기하는 만텔이란 말이 이제 외투거든요. 외투 협약인데 그러니까 무슨 뭐 근로시간이라든지 뭐 또 다른 여타 아주 기초적인 복지라든지 사실 보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의제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교섭 단위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단체 협약이라는 것과 굉장히 개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산별노조가 지금 노총산이 8개인데 그 다음에 뭐 상사단체도 사실 딱 그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단체 협약이 87,000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제가 평소에 맨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내용적 통일성을 산별노조가 주도적으로 줄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임금 테이블을 표준적인 걸 만들어서 이것을 근데 굉장히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이 기업별 교섭을 하든 지역 단위로 뭔가를 하든 간에 이것에 약간의 변형태를 사실 만들어 갑니다. 그 조건에 맞게. 이건 결과적으로 이제 교섭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산별 협약에 그 단체 협약의 개수들이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직무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요새 우리나라에서 맨날 직무성과금 얘기하는 걸 자꾸 헷갈려 하셔가지고 사회적 직무이라는 말을 통해서 일부러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약간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최근에 여기 주인공들이 계신데요. 그 독일의 보건의료 노조와 같이 연수를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이라는 데예요. 샤리테 병원에 가서 여기 현재 그 공공병원 중에 이제 이 비반테스와 샤리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외주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한 지금 이제 교섭들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베를린시에서 두 이제 병원의 하청 외주사를 다 이제 인소싱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 공약이 안 지켜지고 하면서 이제 그 베르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섭을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파업을 하는 그런 양상인데 어쨌든 이 두 병원의 외주사들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를 공공부문 산별 임금 테이블을 적용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사실은 전개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여기에 테파 웨데피어 알레 안데 슈프레라는 표현인데요. 이거 사실은 그때 우리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은 수차례 이 샤리테 병원의 우리 그 파업 노동자들과 한 뭐 20-30번씩 외쳐가면서 입에 이제 붙였는데요. 안데 슈프레라는 말이 슈프레가 이제 베를린에 있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슈프레 강변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테파웨데라고 하는 공공산별 협약을 적용시켜라 라는 사실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베르디가 이 병원들을 교섭단위로 설정을 해가지고 외주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이 임금 테이블을 적용시켜라는 요구를 가지고서 파업을 전개했던 거예요. 그 외주하청 노동자들 대부분은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었고 이분들이 지금의 독일 사회에서 막 엄청나게 그 구급파들이 반응하는 와중에서 외국인들이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연대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방어막을 느끼는 것 같은 사회적인 이런 느낌도 가졌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통역하다 눈물 흘리고 막 그랬습니다. 사실이죠? 네. 자, 어쨌든 이런 이유에 교섭과 관련이 굉장히 자유롭게 산별노조 주도에서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얻자라는 거고요. 그동안 근데 저는 우리가 독일 하면은 좀 우리 산별에서 왜 안 돼? 하면 산별 사용자 단체가 없어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당연히 중요하죠. 그게 만들어지면 좋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예컨대 막 산별 사용자 단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강조를 하고 하는 거는 이걸 사실은 우리가 노동조합이 누리는 결사의 자유를 사용자들한테 사실은 약간 못 누리게 만드는 사실은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일정하게 유인책을 마련한다든지 장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는 건 어쩔지 모르지만 이 산별 사용자 단체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자구적인 노력을 공동교섭, 집단교섭 활성화해 나가면서 압력이 커지면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저는 산별 사용자 단체를 만들 날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까지도 굉장히 많은 힘듦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힘들다고 건너뛰는 거는 저는 좀 이후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일의 교훈은 교섭 단위의 어떤 설정의 유연성, 그 다음에 내용적 준거를 끊임없이 마련해 나가는 것, 산별 중앙이.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다양한 교섭 틀에 맞춰서 최대한 관철시켜내는 것. 이런 방식이 독일에서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의 우리 산별 노조들이 그것의 맹화적인 단계를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사실 이렇게 독일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향이 거꾸로죠. 상당히 응집력이 발전하면서 산별 상가 자체까지 해서 오랜 기간 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해 오다가 이게 좀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은 이제 대학생 교섭들을 많이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지금 대학생 교섭들이 이제 형성시켜가는 중에 있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과 첨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 전략을 감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섭단의 포괄적 유연화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29조에서 교섭단위 설정이 사업 및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그 다음에 게다가 교섭 청구 단일화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교섭들을 기업 안으로 꾸겨 넣게 만드는 그런 기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은 관행적으로 넘어서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제도적 개혁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좀 의제 기반 교섭 같은 경우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아까 산별노조가 이제 어떤 의제와 관련된 사실 임금 테이블이 지금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은 이제 우리가 통일적으로 관철시킬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여러 사용자들하고 묶어서 이렇게 교섭을 진행하면서 정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 다음에 또 두터운 대학생 교섭. 이것도 약간 좀 다른 표현인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여러 기업들과 사실 대학생 교섭들을 하되 약간의 변이들을 두지만 어쨌든 일관성을 두면서 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회적 직무 임금 테이블의 발전은 어쨌든 저는 언젠가는 굉장히 절실하게 해야 될 문제고 다만 이게 우리 그 대공장이라든지 또 지금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상층부부터 이 부분을 고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래도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괜찮은 영역들이고 오히려 이제 임금체계가 아예 없거나 최저임금으로 수렴되고 있는 하단부 영역들의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진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산별노조가 이런 것들을 잘하려면 아까 사실은 그 산별노조가 내부적으로 어디에다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이명수 소장님의 분석을 보면서 어디 산별노조도 교섭본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교섭을 전체적으로 기업별 교섭이든 대학생 교섭이든 어떤 식의 형태든 간에 뭔가를 총괄적으로 계속해서 진단하고 전략을 새롭게 짜고 이 중앙에서 그를 치고 나가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강건하게 서야지 이 부분이 앞으로 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산별노조들이 교섭본부를 설치해서 전략적 조정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전략들이요 먼저 1번이 좀 제도적 기반을 돼야 되고 2번 3번이 이제
질적 교섭 전개를 만들고 4번이 교섭의 결과를 그런 방식으로 끌고 나가고 5번이 이것을 실행할 조직의 내부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뭔가 만들어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간단하게 구원만 좀 몇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단체가 혈압 확장 제거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여전히 좀 정부 역할에 기대해야 되는 측면들을 우리가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갖는 효과는 인정하지만 노사관계적인 함의에 있어서는 약간 양날의 칼이 아닌가. 노조 스스로 자기 주체적으로 가기보다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임금개혁의 노사정 플랫폼 같은 것들을 구성하자는 이야기들도 꽤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또 결국은 정부 주도성에 의지는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특히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이용할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궁극에는 노조 스스로 사용자와 어쨌든 자율적으로 교섭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승부를 보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원론이 돼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교섭단위 위원회를 강조했는데 사실 노란봉투법하고 일정하게 분명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노란봉투법적인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지만 한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사용자성 인정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단연 사용자를 상정하는 어떤 교섭단위를 자꾸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교섭단위 위원화를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면 복수의 사용자들하고 그러면 원청과 하청의 사용자 모두가 사실 인천에 교섭단위를 설정해서 분명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조금 발상의 전환 같은 것도 교섭단위 위원화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5개 산별 노조의 산별 교섭의 진전 상황을 살피시면서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산별 교섭의 내용에 있어서 포괄성과 또 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이제 평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기존의 산별 교섭과 관련해서 산별 중앙 교섭이나 산별 사용단체의 구성 의무화라든가 이런 너무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 뒀던 노동운동의 좀 방향성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독일식의 어떤 산별 교섭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산별 노조들이 좀 더 산별 교섭단위 어떤 유연화,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전시키면서 산별 연대임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회적 직무급이라고 얘기하는 임금 페이블을 제도하고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좀 진행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산별 노조들이 교섭과 관련해서 좀 헤드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별 교섭 본부를 좀 설치를 해서 전략적인 조정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